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이윤아입니다. 올해 초 삼성 이재용 회장이 6G 통신을 지목하면서 관련 산업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과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기술로 6세대 통신과 로봇을 지목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차세대 팹리스 반도체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 100주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람 테크놀로지는 2000년 1월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안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CPU가 하나 이상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CPU하고 프로세서 설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RM이라는 영국 회사의 CPU를 IP로 라이센스해서 이제 대부분의 팹리스들이 SoC 칩을 만든다면 저희는 그 CPU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RISC-V라는 오픈 생태계 개방형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업 부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존 캐시카우 사업인 광 트랜시버와 기가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광 트랜시버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다 보면 전기 신호를 광으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광 트랜시버가 이제 하는 기능은 그런 신호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가와이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는 30메가, 40메가 정도의 인터넷 속도가 최고 속도였다면 저희가 개발한 기가와이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통해서도 기가 bps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광 트랜시버와 기가 와이어가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16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반도체나 전방 산업이 조금 침체되면서 2022년보다는 좀 못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다시 조금 더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 이제 새로운 사업까지 더해지면 올해는 여러 가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지 않나요? 이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광 케이블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광 케이블을 매설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통신을 이루어내는 장비나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광 케이블이 잘 매설되어 있을수록 저희가 팔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대도시 위주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광 케이블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이도 크고 여러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의 커버리지가 매우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비드 프로그램, RDOF 프로그램 같은 걸 발표한 것은 이렇게 광 케이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새로운 장비를 투자하고 어떤 반도체 칩을 적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원하는 채널을 선택을 해서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각각의 개인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봅니다. 이제 OTT 서비스가 그만큼 대중화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한번 투자한 장비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교체하는 수요도 존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캐시카우 사업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고객들 간에 그리고 저희 제품들 간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광 트랜시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KT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저희가 엑스제스폰이라는 저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에 한 50여 개가 넘는 고객사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객사들한테도 기가와이어도 마찬가지고
광 트랜시버 같은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품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0기가, 200기가, 400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더 높은 스피드의 높은 속도를 원하는 이제 제품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통신의 핵심이 이 폰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폰이라는 기술이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기술이실 텐데요. 저는 한마디로 나눠 쓰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광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보내는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면 사람 수만큼,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수만큼 광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광 케이블이라는 인프라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아마 주변을 둘러봐도 광 케이블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땅 밑으로 매설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매설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한정적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용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폰이라는 기술은 광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단지까지 광 케이블 하나로 매우 높은 속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계신 가입자분들이 그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곳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폰 기술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려면 뭐 KT나 SK 같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한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집에 와서 모뎀이라는 걸 하나 설치해 줍니다. 이게 책상에 놓일 수도 있고 신발장에 놓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 초고속 인터넷 통신에 폰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4G나 5G 그리고 6G 같은 모바일 기지국들을 전화국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또 광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 연결에서도 폰이라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 폰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5를 활용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고요? 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는 걸 설계함에 있어서 이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드웨어로 설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CPU를 넣고 그 CPU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1번 기능, 2번 기능 이렇게 기능들을 구현해 나가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PU가 알고 계신 영국의 ARM이라는 CPU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스크5라는 CPU는 너무 이제 기술이 ARM이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는 것을 좀 탈피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개방형 프로세서고요. 저희는 사실은 ARM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크5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ARM이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리스크5라는 경쟁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ARM도 로얄티나 가격 정책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분야에서는 ARM을 꼭 써야만 하는, 저희도 ARM을 써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ARM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5도 충분히 ARM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리스크5에 대한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ARM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를 시켜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갔는데 ARM은 하나의 기성복이라면 우리가 리스크5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는 내 팔 길이와 내 목 두께에 맞춰서 굉장히 딱 맞는 옷을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느 제품 분야가 필요하면 그 제품에 맞도록 가격적으로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폰칩,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저전력을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력 소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응용 제품의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틱 제품이라고 부르는 플러거블 ONU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통신 장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쓰기 때문에 표준에서 정해진 전력 소모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 플러거블 ONU 제품 중에서 저희 제품을 제외하고 표준이 요구하는 전력 소모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저전력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거고요. 그만큼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제 28나노 반도체는 사실은 공정의 그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미세화된 공정을 쓰는 거고요. 단위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더 작아야 됩니다. 저희 경쟁사들이 저희보다 더 높은 단계의 공정을 썼고, 저희는 뭐 여러 가지 개발비 등의 이슈 때문에 그들보다는 더 낮은 단계의 공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들보다 더 전력 소모를 낮췄다는 건 저희가 설계한 칩의 구조와 아키텍처가 경쟁사들 대비 매우 경쟁력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사는 어떤 곳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KT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희 고객이고요. 글로벌에는 일본의 라쿠텐이나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 그런 글로벌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또 저희 고객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가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단절되거나 이머전시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기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노키아나 하이센스나 캘릭스 같은 글로벌 통신 장비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ODM으로 공급하고도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제품이 단독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과 상호 연동이 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동성을 시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글로벌 통신 장비사들이 여러 회사의 장비들을 묶어서 턴키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나 유럽이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프로바이더, SI 업체라고도 하고요. 네트워크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도 하는데, 통신사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비들을 선정을 해서 서비스 사업자가 원하는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주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저희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글로벌 약 50개가 넘는 이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차세대 팹리스 업체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확보하고 이제 공시를 통해서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계약들만으로도 사실은 폰이라는 시장에서 저희가 글로벌 마켓쉐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약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개발한 상용화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25기가나 50기가 같은 다음 세대의 표준, 사실은 아직까지 정해진 10기가도 향후 7년, 10년 사용이 될 것이고 25기가는 아직 시장이 오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선행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10기가까지는 저희가 기술을 쫓아가는 기술 팔로워의 입장이었다면 25기가나 50기가부터는 표준을 정하는 MSA 그룹이나 표준화 단체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기술 트렌드를 이끄는 기술 리더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칩들이 비슷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CPU가 하나 있고 이 CPU에서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회로라고 불리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패킷을 처리하기 위한 패킷 가속기가 하드웨어로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컨볼루션 연산을 처리하는 하드웨어나 신경망 회로 같은 것들이 가속기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SoC의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5나 프로세서에 대한 설계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전방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통신 반도체 쪽에서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정된 리소스들을 통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쏟고 있지만 향후에 자동차 쪽이나 온디바이스용 AI 칩들이 발전하게 되면 사실은 온디바이스의 AI는 지금 서버향의 AI하고는 다르게
뭐 엔비디아 같은 빅플레이어가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와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할 수 있는 또 경쟁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의 성장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창업에 나섰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LG 반도체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99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IMF가 오면서 그 IMF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우리가 빅딜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LG 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서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저희가 하던 부서의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부서에서 일하던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게 창업의 계기였습니다. 기술 개발에 몰두해서 5G 통신용 반도체 시스템 온칩 개발에 성공을 하셨고 세계 최초로 통신용 반도체 스틱을 출시하셨는데요. 이 당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20몇 년을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난 해가 두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0년경 아마 스마트폰 나오고 하면서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게 좋을지, 특히나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U에 대한 원천 설계 기술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굉장히 고성능의 CPU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낮은 CPU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GPU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응용 분야별로 어떤 고성능의 CPU가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의 CPU를 활용하는 멀티 프로세싱이나 분산 처리가 중요하냐가 다른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는 CPU 자체의 성능을 우리가 ARM이나 이제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올리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CPU의 성능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되 여러 개의 CPU를 활용을 해서 뭐 SoC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어느 산업이 좋겠냐를 봤을 때 저희가 찾았던 게 이제 통신 쪽입니다. 통신 쪽 중에서도 무선보다는 일단 광을 이용한 통신 쪽이 조금 더 경쟁자가 적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폰 쪽의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대부분의 팹리스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반도체 칩 하나 개발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뭐 샘플 칩을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IP들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모든 일들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만으로 시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새로운 전방 기술을 탐색할 때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R&D 사업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신 반도체를 처음 개발하던 시기에는 이더넷 스위치나 아니면 폰 쪽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R&D 사업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레벨, 이제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VC들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실제적인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통신용 반도체 스틱은 미국 비드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인 거에 반해서 굉장히 비싼 인터넷 요금, 그렇지만 느린 속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통신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무선의 LTE 같은 경우에도 무선 서비스도 잘 돼 있지만 유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아마 뭐 6년, 7년 전부터 기가 인터넷 서비스라고 해서 100메가를 훨씬 넘는 200메가, 300메가, 500메가, 1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다 이미 거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 이상, 7, 80%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나 ADSL, VDSL,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선진국들이 그 광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느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약간 생활 습관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데이터 트래픽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속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비대면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자녀분들이 유튜브를 튼다거나 넷플릭스를 틀면 이제 끊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조금 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도 속도가 빠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요. 와중에 정부들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녹아들으려면 사실은 통신이 하나의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저는 5G도 6G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의 통신은 그냥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첨단 산업의 기술들을 우리 실생활 속으로 녹여내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드 프로그램이나 RDOF 같은 미국의 프로그램들은 그런 면에서의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이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건 저희 생각보다는 저희 기대보다는 사실은 5G에 대한 도입은 많이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노키아 같은 우리 고객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저희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든 저희가 일단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저희 회사의 한 단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5G와 6G가 지금처럼 4G에 업혀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실내에서도 5G가 6G가 터지는 시대가 되면 사실은 그 연결성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제품이 사실 저희 스틱 제품입니다. 플러거블 ONU 제품과 그냥 광 케이블만 있으면 줄줄줄줄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의 경쟁사들이 만드는 제품은 전력 소모 등의 이유로 상용화 레벨까지 올라오질 못했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방열판을 달고 있는 제품들이 제일 많고 그런 수준이라서 이제 5G를 실내에서 쓰기 위한 중소형 기지국들이 실내에 막 설치되는 시대가 오면 아마도 저희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람 테크놀로지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상장을 하자마자 통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방 산업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 늙은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을 몇 건 이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계약만으로도 올해는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작년에는 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계약만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소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확보가 됐다면 이제 그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폰 단말기 쪽에서는 그래도 자람이라는 회사가 점유율 1등을 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규 고객이나 신규 고객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5 프로세서에 대한 핵심 기술은 사실은 그냥 통신 쪽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그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25기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향후 한동안은 폰 시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는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방 산업 우리가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고요. IoT나 AIoT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방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방 산업에서 우리 칩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주변 회로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들을 일부는 국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향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팹리스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팹리스 불모지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통신 팹리스 회사로 주목받는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시대의 통신 기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백준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